네, 지금부터 농업 분야 고용보험 및 근로조건 개선 토론회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오늘 좌장을 맡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희식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희식입니다. 이번 토론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또 거기에 고용하고 계시는 취업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마 이 고용노동자의 실업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을 건가 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실업이라든지 폐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래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한국판 뉴딜의 사회 안전망 보장이라는 이런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부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 어려움을 건 것은 농업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적합한 이 고용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가정농의 생계 안정이라든지 또 이 근로개선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하는 부분이 논의되는 이번에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에 있어서는 농업계라든지 하는 데서 크게 논의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 건가 하는 부분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는 상시 또는 혹은 일시적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도 보시다시피 농업 취업자 수가 16년에 한 12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임시 근로자가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분들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또 그런 이 취약계층의 농업 부분에 생계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발표에서 들었다시피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또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아서 소득받기 어렵다든지 또 구두계약에 의한 고용계약관계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금지만은 앞으로도 그 농업 부분도 전국민 사회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제도로 머물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돼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의 좋은 고견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토론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장에서 노동 이런 데 있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농특위 청년문과위원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농촌 일자리 플랫폼의 주식회사 품앗이 대표로 계시는 김영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군의 원예 브랜드 육성 경영체로 있고 진도 청정 푸드밸리 대표이사로 계신 제1영농조합법인 정홍진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농민단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위 농어촌 문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으로 계시는 이 강정현 부총장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농민신문의 일면 기사로도 이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기사를 작성해 주신 농민신문의 양석훈 정경부 기자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그동안의 노동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계시는 정홍준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 농식품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농업 부분의 특수성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책임을 지는 이 농림축산식품부 정아름 농업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이상의 6분을 모시고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조금 들어보는 데 있어서 들어보면은 이 자영농가, 가정농가 또 비법인 농업 고용 노동자를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또 상시라든지 임시라든지 일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단계별로 하는 것인지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제도적 기반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제라든지 농업 소득 근로소득이라든지 하는 소득과학이라든지 근로계약관계에 명확한 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이 논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고용보험료 요율 문제라든지 보험금의 지급 규모라든지 또 얼마 기간이라든지 또 이 주체별로 분담해야 될 분담 비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 보험제도에 있어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축소시킬 건가 또 실업의 빈번한 실업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또 정부의 그 이 지원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아마 이제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소득 보장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과의 그 균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한 70분 정도 이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토론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 8분 내지 10분 정도 하시고요. 혹시 여기 발표하신 분들께서 그 답변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은 간단히 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적인 마무리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토론자 소개하듯이 소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식회사 푸마시의 김용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저희 그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일자리 플랫폼 푸마시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3,000명 이상의 이제 농작업 근로 참여 의향이 있으신 회원분들과 지금 현재 이제 카카오 채널에 지금 회원으로 들어오신 이제 1,200명의 이제 관심자,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반기 6개월 동안 저희 이제 243명의 농작업 참여자, 실제로 그 일용직과 그리고 임시직으로 이제 계약서까지 이제 완성했던 분들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또 현장에서 또 들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는 이제 계속 그 농장과 이제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해왔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항이 농촌에 일손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저시급 이상 되는 급여를 보장해주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급 10,000원으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했었고, 이제 숙소 지원이라든지 또 광역 이동에 대한 교통비, 그리고 관내에서의 이동하는 교통비를 지자체와 이제 또 정부, 이제 농협과 함께 지원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또 시범 사업을 저희가 또 운영을 했습니다. 3개월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가장 많은 또 피드백들이 그럼 이 농작업 이후에 나는 또 어떤 식으로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가령 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더 받고 싶다. 그리고 본인들도 정상적인 4대 보험으로 이제 임시 일용직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중장기적인 그런 안정적인 그 직업으로서 얻고 싶다,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제 앞으로 그 예비 귀농 귀촌 자들이 보통 전환율이 저희가 한 100명 중에 25명 정도는 이렇게 그 또 다른 농촌에서 미래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더 중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더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분들이 가장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런 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농한기 때 조금 더 버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농번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다시 농촌에 돌아와서 그렇게 2년 내지 3년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작물, 원하는 재배 기술을 익힌 후에 이제 올바른 귀농과 귀촌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로 이런 그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제 내국인 이제 근로자분들을 이제 점점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 재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한번 농작업과 그리고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농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그 당시에 숙소와 일하러 오고 가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실업급여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완수해야만 역시 또 그 이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안정적인 이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저희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실제 참여하신 작년 농촌인력센터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보통 18일 정도 평균 18일 정도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런 단기 일자리로서는 솔직히 농가들도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라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2개월 이상 그 분들이 한 농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농가도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보험에 저희 이제 품앗이의 회원들과 또 직원들을 대표해서 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많이 예, 좋아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내국인 중에서 이제 또 일을 농사 일에 참여하시는 그런 농작업 근로자분들이 이제 농협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역시 그 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상해보험으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또 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또 이 보험에 또 저희가 또 안내를 했을 텐데 상해보험 단체 농협에서 상해보험 하는 그 보험 적용 범위가 굉장히 그 중대한 상황에서만 이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손보험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같은 그런 제도가 이제 4인 이하의 이제 농장과 직접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또 안내를 해야겠다라는 또 좋은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도시에 실업하신 분들을 농촌의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인 대표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의 제안도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농식품부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 도시 부분의 실업을 완충시키는 역할이니까 도시 지자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의 그 도시가 이 역할을 조금 좀 이 숙소나 광역 교통비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떤 건가. 농촌의 여력이라는 게 또 이 한계가 있고 정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의 실업 부분들이 좀 완충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관심도 더 추가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현장에서 아마 이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이시니까 상시 고용자도 있을 거고 또 사업자 등도 있으니까 아까 이 제도적 기반이 얼마만큼 불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이 고용 노동자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어떤 쪽이 가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제1영농조합법인의 정은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하남시에서 제1영농조합법인을 2002년부터 20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온 것을 되게 후회했습니다. 약자인 노동자 편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편안할 건데 나는 부자도 아니고 회사 대표지만 넉넉한 월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가의 대표 여기 온 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꺼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다고 페이스북에 썼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친구들이 저한테 몇 가지 보내오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와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책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지금 포천에서 이주 노동자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언론에서는 얼어 죽었다, 동사했다라고 나오면서 되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농업 농촌에 이주해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한 농가에 계약을 해서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농촌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1년 12달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절적 상품도 많고 한시적으로 겨울 같은 데 포천 같은 데 시설 채소를 해도 사실은 날씨가 추워서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당벌이를 해야 되는데 또 노동법상은 그게 위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돈 몇 푼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오늘 내가 일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 빌려서 일을 시켜도 이것도 위법이에요. 아주 제한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쳐다봐 주기를 원했는데 너무 높은 큰 그림들이더라고요. 고용보험부터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권리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하시니까 때로는 또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농사꾼이 그 이주 노동자보다 더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전남 신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주 노동자 일당이 12, 13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임자 조그만 섬에 슈퍼마켓에 아보가도부터 외국 유명한 열대 과일이 있어요. 그걸 누가 사 먹을까? 임자 농민들이 이렇게 잘 사나?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를 그 비싼 과일을 먹을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농업 농촌에 일하는 농민들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다고 물론 전체를 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얼어 죽은 불쌍한 위주 노동자도 있듯이 또 이 나라에 와서 나름대로 잘 정하는 노동자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농림부 정책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농민들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과연 노동자들이 없이는 일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농산물 가격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여러분이 쓰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건장 소비자 가격은 삼성전자에서 정하죠. 대한민국 농민은 내가 농산물 한 톨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노동자도 쓰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가격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경매가 정당하다라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문제인데 농업 농촌의 소득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유통정책이나 물가정책이 유지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데, 물론 농업 경영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기업에서 수익과 지출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에 대한 것만 다 이야기를 하고 수입에 대한 것은 관련은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이 정부 정책 발표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계절적으로, 지역별로,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 우선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와대 게시판까지 포천 장목반 연합에서 올리고 해서 막 저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막에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은 농막이라는 데는 건축 대장에 올릴 수 있고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속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10여 년간을 거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불법이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일시에 와버렸어요. 그러면 외국인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월세방을 얻어서 집을 얻어서 주고 그렇게 또 경영할 수 있는 농장주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두부로 칼 다르듯이 바로 시행 지침이 왔어요. 계도 기간도 없이. 너무 막막하죠. 이렇게 물론 저도 좋게 인권 지상주의를 말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을 지키기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발표된 자료도 있지만 계약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분, 농업 노동자분, 그리고 농촌에서 경영체를 경영하시는 농장주분들 중에 근로기준법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그거를 계약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총무과장, 경리과장 주고 대한민국 농업경영체 운영하시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각 지역의 영농조합법인들이 있지만 경쟁력을 못 갖는 이유가 농업의 한시성이에요. 예를 들어 APC나 뭐 유통시설을 갖춰놔도 가동일수가 120일, 150일을 넘어가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먼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농업 농촌에서 살아가시는 농장주분들이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관심을 좀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좀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저는 또 이 유튜브를 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에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근로자들의 농업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좀 이 이동 제한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숙소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더 이런 이야기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이 됐든 농가가 됐든지 간에 이 농업 근로자의 그 두부 사이에 있어서의 합리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만들 건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의 바탕을 들고 또 그러한 합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농민단체의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의 강정현 사무부총장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부총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단어가 사각지대라는 의미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역시나 농업은 사각지대다. 근데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떤 뜻일까 국어사전을 한번 내려오는 길에 찾아봤더만은 관심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이제 단어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국민 산재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모순되는 지점들이 먹을거리 생산의 가장 주역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예외적인 공간이 이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논의가 이제라도 시작돼서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가장 구별되는 거가 결국에는 고용자이자 노동자라는 대부분이 고용주의자 노동자의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이 일반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과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유일하게 농업인을 보호하는 법률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다쳐가지고 본인은 보호할 수 없대. 실제적으로는 다른 누군가는 보호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오늘 이 자리의 시작점이 저는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정홍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의 문제가 마치 전체의 농업 현장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이 사회적 이슈화 되니까 마치 이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페널티를 주고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명도 발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 문제이기보다는요. 농업 현장의 어떤 모순점들은 개선하기 위한 농업 현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계속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용보험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결국에 고용보험이라는 거가 유입되지 않는 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연령대별로 세분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농업인이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의 한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절의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4인 미만의 가구에서의 이 고용보험의 형태들이 과연 농가 경영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고용보험의 그림들을 그릴 때는 이제 고용보험이 도입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래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한계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은퇴가 없는 농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발표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가족농 비율과 고용 노동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농업의 환경이라는 거가 계절적 특성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저는 상당히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 해결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하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산재보험 부분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보험보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농업 현장은 산재보험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서 현장의 농민들이 정말로 산재 위험에서 벗어나서 농업 생산에 줄여갈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거가 저는 고용보험 이상으로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이 산재보험이 지금은 정책보험으로서 민간 영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가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업 현장에는 기계 의존도라든가 이런 기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업노동 재해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제로 이 산업 재해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제도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노무사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농업 현장의 산재보험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민간보험의 형태의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공제나 농작업 재해보험이 과연 이 산재보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산재보험이 어찌됐든 간에 민간의 영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산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여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농협에 이 보험을 들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가입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은 거죠. 무의식 상태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연장을 안 했는데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농협에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입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돌아가셨을 때는. 이런 것처럼 여전히 민간보험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모든 사회 관련된 보험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됐든 이 산재보험이 됐든 이제 농업에 사회보험의 전담기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 관련 사회보험 통합기구 설치가 좀 중장기적이라도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될 부분들이 그런 거죠.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등 실제적으로 농업에서 일반적 산업과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사회의 어떤 조직 틀거리 내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기에는 저는 분명하게 앞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농업 자체적인 사업보험, 사회보험 통합기구를 조성해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제 농작업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로 묶어내라라는 거가 17대, 18대, 19대 때 국회에서 법안 상정까지 갔는데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연구 통해서 나왔던 결과 중에 하나가요. 건강보험료 50%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그 금액이 1년에 1,4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미 민간보험 운영하기 위한 운영기금을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플러스 해준다라면 결국에는 이 전체 농업 관련 사회보험의 어떤 통합기구를 조성해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송영규 부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인위적 가입에서 벗어나서
이 농업에 종사한다라는 거는 의무 가입의 형태들, 미수가 있더라도 의무 가입의 형태를 뚫어서 농업에 왔을 때의 산재가 최소한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먹거리 안정적인 생산의 근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임의 가입보다는 의무 가입하되 그 재정적 지원들은 결국에는 국가와 농협 여기서 좀 책임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정책보험 할 때 국고 지원이라든가 지방비 지원이라든가 이 농협 회원 지원 부분들이 상당하게 비중이 있어요. 근데 왜 가입률이 낮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일면의 어떤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농업 문제의 어떤 문제의 가장 원초적인 거는 이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틀거리에서 농업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갔으면 좋겠다. 농업은 일반 산업하고 비교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해결점의 실마리라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도 주장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총장님도 뜻이 사각지대라는 단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수성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소득이나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면 보편적인 질서에 편입이 못 되는 이런 문제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궁극적으로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는 제도적 설계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농업계에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만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시 또 이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이제 이 의무보험일 때 고용까지 의무보험이 들어가면은 위법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런지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의무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위법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 농업 부분에 이 기사를 작성해 주신 농민신문의 양석훈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민신문의 양석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농업 농촌 고용 안전망을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농민 고용보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참고할 만한 기초 자료도 거의 없었고요. 기사도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실제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농민을 그렇게 포함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면서 농민을 포함하는 데에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농민들한테 조금 물어봤습니다.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틈틈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표본은 아니지만 아까 발표 때도 농경연의 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발표 자료에는 상당수의 농가가 고용보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가입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물어본 농가들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거의 모르더라고요. 특히 농가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농이나 고령농들이 더더욱 그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보험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조금 흥미로운 반응이 돌아왔었는데 꽤 많은 농가들이 이 고용보험 가입을
증세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금을 자기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고용보험에 농민도 가입하게 되면은 소득 파악이 투명하게 돼야 되고 좀 과세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은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농가들 사이에서 뭔가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약간의 저항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농촌, 농업의 고용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어떤 그 대안이 고용보험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간다고 방향을 정했다면 그거를 이제 추진할 때 농민들한테 이게 어떤 제도이며 의견을 좀 듣고 좀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첫 단계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농민들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까가 가장 중요한 이슈, 궁금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보험료 부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보험료를 그 보험료를 전적으로 농민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문제가 될 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도 비슷한 이슈가 있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실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실직이나 폐업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부가 어쨌든 간에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험료나 실업급여 이런 체계 같은 것들이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좀 이런 고용보험에 대해서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떤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까 뭐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지출 부담이 당장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농업인들 고용 노동자는 좀 의견을 안 들어보셨죠? 이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또 이 지출이 증가하는 건 아닌 건가 하는 좀 이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갈 길이 멀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의 장점과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농가의 이 적정 부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 부담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정 부담 능력을 갖다가 한번 좀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기준들을 만들려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연구와 이 기초조사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렇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사회가 가는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어떻게 이 가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도 그 현장 취재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연구자분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 좋은 현장의 의견도 좀 발현돼 가지고 제도가 잘 설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토론회 위에도 좀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로 아마 이 고용보험 이쪽에 있어서는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해주셨지 않을 건가. 아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농업계는 상당히 많은 특수성을 많이 이야기할 부분도 있는데 또 보편성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하는 쪽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과기대 정홍준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토론회를 할까?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 반영한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얘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농민에 대한 권리, 특히 대형 농가가 아닌 약간 자영업자 성격을 갖고 있는 농민에 대한 권리. 근데 또 한편으로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그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도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농민에 대해서만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농촌이라든지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다루진 않지만 어업도 마찬가지죠. 어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작은 어선에서 일하는 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어선 같은 이런 작은 데서 일하는 아주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8분 안에 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근로기준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윤호 노무사께서 말씀해 주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고용보험 얘기하고 세 번째로 재해에 대해서 송원규 부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로감독 사각지대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건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계속 수정과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개정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이 있는데 그게 가사노동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가사노동자들은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로 보지 않아서 노동법 적용이 제외됐던 거죠. 근로기준법 63조에 농업 분야에 있는 이 분들이 휴일이라든지 근로시간 적용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돌아보면은 조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63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농림, 축산, 수산업도 있지만 하나가 감시 단속 노동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뭐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이런 경비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권리를 주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업 쪽은 잘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얘기할 주체들이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취약한 집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가사노동 또는 감시단속 노동처럼 이 농림축산 수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명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엄진영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사안에서 이윤호 노무사님은 원칙적으로 63조를 유지하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63조 완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임시 일용직, 임시직은 3개월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비법인에 있는 4인 이하의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원래는 그 종사장 지위하고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거죠. 노동자이기만 한다면.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특히 농업 쪽에 일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법인 4인 이하는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슈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노동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아마 추진은 어렵겠지만 계속 이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향후 과제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정부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비법인 4인 이상 사업장의 이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3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징수 체계예요.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사업체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총액하고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으로 총액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소득이 훨씬 많이 잡혀요, 소득으로. 그러니까 신고가 제대로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건 농업 쪽도 만약에 이 고용보험 이제 비법인 4인 이하까지 해서 고용보험법 개정해서 한다 그러면 꽤나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징수 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도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아마 논의를 하셔야 될 거다. 또 이해관계자들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자영업자까지 다 하자 이런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수급 요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은 기본 일반 다른 직종은 다 사용자 절반, 노동자 절반을 내고 있죠. 농업 부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율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할 것인가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또 농민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일용직은 한 달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계약 기간이. 그 사람이 그냥 1년 중에 한 달을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달 미만 일하고 옮겨가서 저기서 또 한 2, 3주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을 잡으면 뭐 6,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슈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례해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건설 일용직이 이미 적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차용해서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정부 지원이에요.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이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고용보험이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도 고용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타갈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은 안 들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남는 예산을 조금 더 취약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재해나 안전만의 문제 또 산업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쪽은 근본적으로 근로감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수석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톤 미만 어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관해서 가져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법 개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농업 쪽도 당연히 이런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근로감독 사각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 중에 하나로서의 산업안전과 재해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다른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임시일용직 권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장을 가보니까 노동하시는 임시일용직이든지 일시 일용직이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 방식도 같고 포존 매매가 거기에서 그런 요인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변해 나가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출발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바짝 해야 될 이런 과제이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서 농업인의 이런 역할 이런 것들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마련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하는 과장님 마지막 정부에 참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 토론 과정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좀 듣고 마지막으로 정부 측 대표하는 정하는 과장님의 코멘트를 듣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진영 박사님 간략하게 발표해 주셨으니까는 혹시 토론 내용 중에 오류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토론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정홍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오늘 내용과는 이제 상당히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추후에라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자님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더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오늘 발표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현장의 얘기는 설문조사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추후에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이제 그 이슈별로 크게 4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 첫 번째 징수체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의 자영농 같은 경우는 소득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더욱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용 근로자라든지 정부 지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2025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농업계 그다음에 고용계 그다음에 노동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더욱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진영 박사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윤호 노무사님. 네, 대연노동법률사무소 이윤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중에 저와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대부분 실업급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인의 경우에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기법 63조에 관해서는 저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쪽 입장인데 지금 제조업에서 얘기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 이 문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서 과연 지금 바로 도입을 했을 때 현실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63조는 아직은 유지를 하되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63조 부분은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여름의 송원규 부소장님. 네, 여름의 송홍규입니다.
네, 토론자분들께 소중한 의견 아주 잘 들었고 향후 연구에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는 고용보험이 좀 주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많이 논의된 것처럼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속에서 농민과 농업이 소외되었던 사각지대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와 함께 또 농업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촌에 거주하는 또 다양한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에는 사실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농민의 권리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라는 부분을 어떻게 같이 논의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앞으로 공론화와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웅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로감독의 부분은 저희가 연구 내에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향후에 연구하는 데에서 좀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토론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분들의 그 답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제시됐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있고 또 이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해야 되는 쟁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보다는 조금 토론회를 진행시키면서 조금 더 쟁점들에 대해 사항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클리어해져 나가고 있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쟁점들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이 특수성으로만 사각지대도 남지 않고 전 사회적인 제도의 틀 속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정하른 과장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정아름입니다. 오늘 사실 작년에 연구한 결과들을 다양한 이제 전문가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또 다양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제 정리하는 자리가 이제 기회같이 됐는데 저는 특히나 이제 제가 정리하는 이런 순서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저희가 오늘 주제로 던진 이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당위성이라고 할지 방향이라고 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농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멘트로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논의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 농업 분야는 그간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하는 인력 그런 인력에 대한 이제 이들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좀 덜했고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각자 알아서 정하는 그런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하는 환경, 근로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덜했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성, 영세성 이런 농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용, 근로 이런 관련된 제도에서 우리는 그간 적용 제외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휴게, 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림어업만 유일하게 어떤 근로감독 부분 다른 더 있긴 한데 이제 적용되어 있었던 게 1953년 이 법의 제정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용되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오늘 이런 심포지엄을 하자 토론회를 하자 이런 이제 주제를 던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이제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다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빠른 성장을 위해 가지고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던 시대를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정부 정책은, 예산은 이제 뭐 여전히 그런 것들도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고용이나 복지, 환경 이런 어젠다들 쪽으로 사실은 중심의 추가 이동되고 있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그 뭐 고용이라든지 복지 환경 이런 제도들과 농업이 사실은 굉장히 서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산업이어야지 우리 농업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특수성들로 인해서 일단 우리끼리의 어떤 적용 제외, 우리끼리의 영역을 만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뭐 저희 이 이슈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그 지금 이 고용보험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는 고용보험 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지금 숫자를 보니까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기금으로 성장을 했던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노무사님께서도 이제 대부분 뭐 고용보험 하면 실업급여로만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외에도 나가는 수당들이 있고, 이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용 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 기금이 꼭 고용보험을 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그룹들이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농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런 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건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회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들도 편승하는 것이 기본적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계에서도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자리를 오늘 좀 마련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농업계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일손 부족 얘기죠. 일손 부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번기마다 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고, 우리 품앗이 대표님께서도 작년에 그런 이제 사업을 좀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조금 더 줄게, 뭐 아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돈을 조금 더 줄게, 뭐 저기 농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면 막 차로 실어다 줄게, 뭐 숙소도 이렇게 해줄게, 아무리 해봐도 그래도 안 오는 부분들 왜일까? 그런 고민 중에 한 축이 사실 마음 무겁게 이제 작용하는 한 축이 기본적인 근로 여건이 불리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이제 사실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아까 4대 보험도 얘기하시고 이러셨는데, 뭐 휴일 휴게 이런 근로 조건도 있고 이런 안전망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농업 쪽은 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덜 받더라도 도시에 있는 저기 뭐 치킨집 알바를 한다, 공사장을 간다 하지 농업 쪽은 안 간다라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실 뭐 저부터도 한 달 가야 하루 휴가 주는 이런 데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 업계에서부터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예, 그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정책 파트에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왜 그간 그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도권에 아까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농업의 특수성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농업의 기본적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그게 뭐 해소되거나 나아지거나 할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제도화에 편입하게 되면서 올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특수성 외에 이런 불편함과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대안적인 방법은 찾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기 하신 것처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보험료가 이제 추가 뭐 이런 고용보험 같은 것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상승이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의 고용보험 안에서도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더 연장해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정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가격에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전가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이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농업인들의 가격 협상력을 이제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법을 찾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불편함인데 그 불편함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 우리 농업이라는 독단적인 그 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과 다른 가치들과 균형을 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는 이제 제도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라고 좀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을 드렸는데 농업이 산업으로서 그리고 직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근로 관련된 제도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그 도입 준비에 맞춰서 농업계에서도 이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계에서 사실 다 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고 요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실 쟁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앞으로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방법을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도 가자라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다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식품부는 올해 그 엄진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킬 생각입니다. 농업 분야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고용부 노동부라든지 이렇게 관계기관이랑 협조를 해가면서 앞으로 더 심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저희도 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63조를 이제 휴일, 휴게, 근로 이런 이제 이런 거에서 농업 부분은 이제 적용 제외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따른 영향이 어떤 정도가 될까? 예를 들면은 이제 휴일, 휴게, 근로 이런 조건을 다 이제 충족을 해야 된다. 지금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충족을 해가지고 주 5일 그리고 뭐 가상 근로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월급 부담은 얼마나 느는지 뭐 이런 영향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연구들도 지금 올해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농식품부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든 간에 제가 불편함이라는 표현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을 드리는 어떤 인프라로서 저희가 올해 좀 제일 처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표준근로계약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고용 근로 관계에서 기본적인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그런 근로계약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서면 근로계약서 문화는 분명히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표준 근로계약서를 좀 개발을 해서 요것들을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일을 올해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업무의 범위로 삼고 있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 사실은 더 뭔가 이렇게 더 쓰십시오 하기가 쉽지 않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오신 우리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가셔가지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같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첫 자리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농업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농민 단체라든지 우리 전문지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나요? 내가 왜 왔지? 막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사실 여기 토론자로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거나 그러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얘기해 주실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숙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정말 우리 농업계 내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연구도 많이 준비하고 할 건데 조금 이 타임 스케줄 같이 로드맵의 좀 모습을 농식품부가 그려가지고 조금 좀 장기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이 숙성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로드맵으로 가서 이 부분을 정착할 건가 하는 로드맵 부분은 조금 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이렇게 조금 마련을 하시면서 좀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상당히 유익하고 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회적 지원 정책에 특히나 제가 이 EITC라고 하는 근로자 장려소득세 부분들도 있는 이런 제도들에서 농업부는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런 쪽의 정책이 점점 확대돼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보편적 정책이 확대되는데 농업 부분이 어떻게 편성하고 조화를 이룰 건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농업 부분에 이 가지고 있는 농자가 근로 환경이라는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제 상당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오늘 토론은 어떤 답을 찾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분 모두가 또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경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